강의라고 하기에는 좀 못하고 말씀을 갖들었다 그냥 대를 올려도 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스스로 변화하라, 창조하라, 행동하라, 뭐 21세기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오늘 제가 할 부분은 파트 세 번째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경영 이론과 실제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조직 내에서의 뭐죠? 조직 내에서의 목표 달성 능력. 세 번째는요. 이런 지금 개인적인 우리 인간적인 그 이 당사자로서의 그 역량을 높이는 데 있어서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이 다가오는 미래 지식 사회에서 이 지식인이 어떻게 해 나가야 되고 어떻게 이게 지식인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제 책임과 역할이 무엇이냐.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세 번째로 고른 것은 양이 제일 작아서 골랐는데 재밌더라고요. 양이 작아도.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그 시간적인 플로우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직위가 변해왔는지 그걸 시간 순서대로 한번 쭉 훑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었던 특히 미국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나누겠습니다. 압축 능력이 없어서 좀 많이 넣었는데 지금 여기서 피터 드러커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20세기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 급격한 사회적 변혁 근데 사회적 변혁이 많았고 하지만 이 자유시장 체제 선진국에 있어서는 이 20세기 마지막 10년 이거 레이저 포인터 되나요? 밑에 거. 아 여기 여기는 안 되네. 희한하네. 제 눈에는 비치. 그래서 지금 급격한 사회 변혁이 예전에는 되게 폭력의 형태로 많이 드러났는데 최근 네 번째 줄 보시면 최근에는 다섯 번째는 이제 과거에 여기 되게 폭동 그리고 내란 등으로 많이 문제가 됐었지만 최근 20세기의 사회적 변혁들은 어떤 폭동도 일으키지 않았다. 근데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는 이제 일어난 급격한 사회적 변혁은 아주 완만하게 잘 이어지고 있고 다만 20세기에는 가장 폭력적이고 사람에게 피해를 많이 준 것이 정치적 폭력이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깰 뭔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맨 밑줄 보시면은 바다에 휘몰아치는 거센 파도와 같은 정치적 폭력이 아니라 우리는 해류와 같은 사회적 배경들이다. 이것이 인류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사회적 이런 정치적 사건이 아닌 사회적 배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지금 1900년경이면은 20세기 초반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하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이제 하인 사진 제가 발췌해서 19세기 사진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하인들 사진을 이제 대표적으로 뽑았는데 인구 구성 중에 대부분이 이제 이런 농민과 하인들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이루는 문화가 대부분 뭐 선도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뭐 귀족은 귀족대로의 문화가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이 여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경제 사회의 기반이 됐고 뭐 문명의 기초로 하고 하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그 문화의 대부분을 이루었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칼라의 등장과 쇠퇴.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 우리 요 벽보 화보에 되게 많은 건데 여기 많이 나오는데 이 사진이 잘 보면 멋진 것 같지만 되게 좀 우울한 것도 있고 위태위태한 것도 있고 있어요. 많이 여러 느낌을 줘야 되게. 화보에 많이 나오죠. 이거는 모던 타임즈 차리 채플린.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루칼라라는 것이 이제 어떤 노동자 우리가 이제 계급 속칭 말하는 이제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죠. 그래서 요 사진 보신 분 있으신가요? 요게 계속 이렇게 쪼개야 돼요. 이 스패너 두 개 들고 계속 보는데 그럼 옆에서 빨리 안 하니까 옆에서 뭐라고 하는 거 빨리 하라고 막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이거 모던 타임즈 보시면. 그래서 아까 농민과 하인들의 그런 시대에서 대부분의 그 인구 구성
인구를 차지하는 그런 집단이 블루칼라 계급이 등장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차지하게 됐다. 이제 시대가 변화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지배적 위치를 차지했다. 지배적이라는 것은 이제 위에서 통제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많이 차지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주군 보시면 이들은 전쟁 기간 동안에만 다수 집단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자유시장 체제의 모든 선진국에서 그들은 점차 중산층이 됐고,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퇴조해 버렸다. 그 이후의 시대에서. 그래서 제조업의 육체 노동자들과 그들의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설 자리를 기술자들에게 내줘야 했다. 변경이 또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체적 힘과 지식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다 얘기했지만 지식 근로자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제 이동이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났고 1980년 이후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노동력 집단이 되었다. 그래서 농민과 하인에서 블루칼라로 지금 이제 변화가 일어났고 다시 생성이 됐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다음에 이제 지식 근로자가 출연했는데, 지금 제가 사진 이렇게 몇 개 또 가져왔습니다. 다 지식 근로자들. 여기 지식 근로자 박사이긴 한데 아이언맨의 이제 과학자겠죠, 과학자, 박사이자. 자, 지식 근로자 출연했는데요. 지금 되게 여기서 도전되는 말은 뭐냐면은 이 지금 첫 번째 걸 보시면 육체 노동자의 뒤를 잇는 새로운 기업이 하는 것은 육체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기회가 아니다. 이건 도전이다.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기회도 도전하고 거기에 변화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이제 책에서는 이제 어떤 일단 이렇게 표현은 돼 있어요. 기회가 아니다. 이건 도전이다. 나중에도 다시 도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시대가 주는 도전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지리적 집단은 바로 지식 근로자들, 놀리지 워커스, 지식 근로자들이다. 그래서 전체 이제 미국 노동력 가운데서 지식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다. 그래서 요 수치가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했던 비율과 비슷하다. 이전에 육체 노동자가 가졌던 비율과 비슷하다. 지식 근로자들이 그만큼 수가 많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들은 높은 임금 받고 있고 또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면서 또 많은 기회가 제공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런 새로운 직업들은 습득하기 어려운 자질을 요구하고 또 지속적인 학습을 습관할 것을 요구하고 또 육체노동자들이 그 지식근로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만 않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제가 이 부분 보시면 아마 이제 쭉 시간의 흐름대로 나가겠지만 그 피터 drucker 하고 있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이제 경영이 나오고 목표 달성 능력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좀 읽으니까 알 것 같더라고요. 워낙 모르던 저도.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보실까요? 근데 이제 지식 근로자가 출연한 계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피터 드러커는 분석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저 처음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은. GI 비리라고 해서 of Rights, 제대군인 원호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일어났는데, 이게 뭐냐면은 귀환하는 모든 제대군인 2차 세계대전 때 수가 1, 2만 명이 아니라 이제 뒤에 수치가 나오는데 몇십만 명이 되는데, 이들에게 이제 대학 진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거를 규범으로 받도록 하고 대학 교육 받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표준 이하라는 인식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여겨졌지 않았을까. 대학을 안 나온 사람,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죠. 대학 안 나오면 뭐가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GI 비리라는 첫 번째 이제 분석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식 근로자가 출연했다. 뒤에 한번 보실까요? 이거 제가 이제 그 네이버에서 찾은 건데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2차 대전 때 승리가 확실한데 미국에 고민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실종자 42만 명을 제외해도 1600만 명 넘는 군인들이 제대하는 날의 후유증이
우리가 됐다는 거죠. 1600만 명이라는 거죠. 되게 많죠. 1600만 명이래요. 저는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미국은 또 경제가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지 뭐 무기를 팔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경제가 살아나면서 뭐 마법이 일어난 것인가라고 봤는데 그건 아니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제대군인 모논법을 누가 발의했는지 모르겠으나 여기 이제 서명을 하면서 이 군인대랑 광복면 지원을 했고 그래서 이 법 때문에 무려 780만 명이 학비를 걱정하지 않고 대학에서 로스쿨까지 다녔다. 대학 대부분 나오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뭐 로스쿨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피터 드러커가 이제 분석하는 바가 뭐냐면은 지식 사회로 전환하는 기반이 이제 원어법에 있다. 이렇게 지식 근로자가 형성이 됐다. 많이 교육을 받으면 해서 전문 교육과 대학 교육을 받으면 해서 그래서 이 GI 빌로 인해서 흑인들도 대거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백인 사회와의 격차를 좁힌 것도 이 법의 영향이다. 그래서 이 정도더라고요. 이게 이런 사회적 변혁. 그래서 아까 사진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 지금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사진 보면 Shall I go back to school? 내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면 공부 잘할 수 있을까? 예비역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딜레마죠. 내가 학교 가가면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그것도 장기간 동안. 그리고 뒤에도 이제 지금 군인들이 학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이고 요거 흑인들 여기 GI Bill of Rights 보이시죠? 그래서 흑인들도 뭔가 이게 지금 뭐 의구심 가지고 호기심에서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큰 역할을 GI 빌이 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징병제도 좀 비슷하긴 한데 징병제다라는 거죠. 징병제도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군 복무 기간에도 강제로 고등학교 가정 교육을 받아야만 했다. 이랬다고 해요. 전 몰랐는데. 근데 그것도 군대에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과정을 가르쳤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고등학교 과정을 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이러한 육체노동에서 지식노동으로 전환은 당연한 것으로 또는 최소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미국은 대부분 1990년 경에 이제 이런 뭐라 해야 되죠? 이 지식 근로자들로 변환이 많이 일어나는데 다른 나라는 이제 요 1990년대 이제 시작이 많이 됐다. 지식사회 도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과반수를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수적으로 우세한 노동력 집단이 인구 집단이 있다 하더라도 지식사회 특성과 형태를 규정하는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지식근로자 집단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배계급이 아니라 지배하고 피지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도계급이다. 그래서 리드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예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벌써 이제 뭐 한 30년, 40년 전인가요? 그러면은 지식사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은 어떤 것인가? 뭐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배우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질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이 피터 털커가 하는 얘기는 이 지식 사회에서는 다 궁금하실 겁니다. 누구나 지식에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 너무 쉽다. 너무 간편하겠다. 지식에 수많은 방대한 지식에 이 도전 나중에 또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난한 국가는 사라질 것이다. 오직 무지한 국가만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어떤 그 삶의 풍요로움은 영향은 다 받대.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노력하지 않고 그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지 못한 사람은 국가는 이제 무지한 국가로 도태될 것이다. 여기에는 기업도 포함이 되고 개인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식 근로자는 분명 전문가가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전문화 돼 있을 때만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전문화 되려면 더욱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조직 얘기가 나오거든요. 조직. 그래서 이 근로자들이 이 활동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조직인데 지식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문 지식을 성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조직뿐이다. 그 전문 지식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성과도 올릴 수 없다. 이제 그 지식 근로자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것이 툴이 되는 것이 조직이다라고 묘사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노동자 사회인데 노동자 사회인데 육체 노동자 사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이제 한번 보실게요. 지식사회는 노동자 사회이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직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농무나 농이 아까 그 하인이나 농민처럼 소유지를 위해 일했고 대리나 판매원으로 일했다. 그리고 마스터를 위해 일했다. 그래서 지금 의미의 변화이거든요. 첫 번째 네모칸 보시면은 개인 소유주에서 이제 고용주가 됐고 이제 기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이거 섬긴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거라고 의미를 봤을 때 주인에서 상사로 바뀌었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그래서 지식사회의 도래와 함께 하는 사회는 조직들의 사회가 됐다. 그리고 조직에 의해 실행되는 조직사회이다. 지식근로자는 종업원으로서가 아니라 오늘날 이 종업원이라는 용어 의미는 많이 이제 달라졌지만 법적으로 보면 종업원이지만 그러나 집단적으로 보면 자본가이다. 지식근로자 지금 자본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좀 공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고용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본가로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지식근로자를. 그래서 왜 그러냐? 뭐 우리나라에는 지금 상호부금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근로자가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뒷페이지 보시면 아마 더 이해 가실 거예요. 이제 이 시대에 주도적 이 사회적인 계층 구조를 분석한 대부분의 그 사조가 이제 이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라는 그런 분석 방법이 많이 통용이 됐었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노동자를 이야기한 것인데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그래서 소외될 수밖에 없고 수단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 오너, 주인 이 사람들이 소유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노동자가 훨씬 많다는 거죠.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계층보다 일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희소성이 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은 무엇이냐? 지금은 어떠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지식 근로자가 전문 지식 없이는 최첨단 기계를 갖고 있어도 아무런 결과를 창출할 수 없다. 그 전문 지식을 생산 수단으로 본 것이에요. 전문 지식을. 지식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생산 수단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가 지식 근로자를 훨씬 더 필요로 한다. 그걸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지식 근로자가 그래도 수적으로는 많겠지만 어떤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근로자가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조직에서 지식 근로자를 더 필요로 한다. 그리고 지식 근로자가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 생산 수단은 무엇이냐? 전문 지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지식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기업은 이제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다. 근데 알릴 필요가 있다기보다 유능한 인재를 사람이 이제 재산이고 사람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를 알려야 되고 의미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하죠. 이제 기업에서도. 그리고 이 조직과 지식 근로자의 관계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아닌 상호 의존 관계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식 사회가 필연적으로 조직들의 사회가 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제 경영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까 우리 경영은 우리 파트 1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경영이 지식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기관이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기관으로 표현했는데 저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간다. 어쨌든 경영이 가장 중심적인 기관이 된다. 그래서 경영이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관이다. 모든 조직은 경영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경영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또 도출이 됐는데 그래서 경영을 아까 우리 일부에서 우리 자세히 훑어봤지만 제가 이제 경영이 뭐냐, 뭘 운영하는 거냐,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한자로도 찾아보고 진할 글 경을 쓰고 경영할 경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좀 포인트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경영의 행위 중에서도 과학적인 관리 이론, 그 도구, 방법론을 배웠다는 것이다. 경영학을 배웠다는 것은. 그리고 행동이 아닌 과학으로서의 관리 기술 및
이론을 훈련하고 배우고 연구한다. 경영을 한다는 것은 뭐 이 정도로 다시 한번 또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노동자 사회입니다. 그 예전에 4,700여 년 전에 피라미드를 구상하고 건설한 이런 이집트인들, 이런 그 상황,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실무로서의 경험은 매우 오래전부터 존재를 했다. 하지만 이론으로서는 최근이다. 2차 대전 이후다. 그래서 이제 경영이 사회의 주요 기관으로서 급속히 성장했고 사회적 기능으로서도 눈부실 만큼 빠르게 발전했다. 근데 어떤 이제 이 경영만큼 확실히 단기간 내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못했다. 대두가 됐다는 얘기겠죠. 경영의 본질. 의학에서 소변 검사가 중요하지만 의학의 본질이 아니듯 경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기법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들이 경영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본질은 지식을 활용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창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 파트원에서 잘 들었죠. 다시 말하면 경영은 사회적 기능이다. 그리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경영은 진실로 일반 교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양이다. 경영이.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회적 기능, 경영의 사회적 기능, 일반 경영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회적 책임은 누가 지는가로 지금 넘어오거든요. 이 사회적 책임은 뭘 말하냐면 사회적 문제. 도시가 거대화되고 현대산업화 되면서 소외되는 계층, 약한 계층,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많이 말하는 약물 중독, 마약 중독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예전에는 공동체 사회에서 이런 사회적 책임을 이제 좀 해결해 왔다. 개인적인 전인격적인 권위 있다. 교구에서 이제 교회에서. 근데 지금은 조직 사회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이거를 해야 되고 하고 있고 이런 이제 특성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도구이고. 근데 여기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는 거예요. 누가 이 사회적 과제들을 수행하는가? 200년 전에는 사회적 과제가 공동체 이런 공동체에서 공동체에서 해결이 됐는데 지금은 공동체에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가족, 마을, 교구 이런 데서 광범위하게 크게 일어나는 깊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직 사회에서. 그럼 방향이 뭐냐? 그래서 밑에도 이제 계속 이제 계속 이야기가 계속되는 건데 이제 공동체 사회는 뭐 개인, 가족, 가정 뭐 한 곳에 뿌리를 두고 비농성이지만 이런 조직 사회에서는 조직 사회는 이제 이동 쪽이고 사람이 이동하고 지식도 이동하고 경쟁하는 사회이고 모든 사람이 지식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사회이다라고 이제 어떤 시간적 흐름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사회적 책임 누가 지느냐? 그래서 오늘날 지식 근로자들, 특히 고도 지식을 소유한 지식 근로자들을 이런 조직을 누가 지는가인데 이제 이 지식 근로자의 어떤 그런 본질을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도구로 간주한다. 조직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 조직에 자신을 종속시키는 것도 거부하고 통제 아래 복종시키는 것도 전적으로 거부한다. 지식 근로자가. 그래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곧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이고 성과, 성취감을 낼 수 있는 기회, 승진의 기회 등을 따라 언제든 옮겨 다닐 수 있다. 옮길 수 있다. 그리고 옮기고 있다. 지식 근로자가. 그래서 아까 지식사회에 대해서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렇다. 지식 근로자들이. 그래서 그렇다면 따라서 이제 지식 사회에 있어서 누가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해답은 정부도 아니고 고용기관도 아니다. 그것은 새롭게 등장한 사회 부분 무엇일까요? 우리 많이 얘기하는 거. 조직. 비영리 조직.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조직입니다. 비영리 조직만이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을 정부가 할 수 없는 빈곤, 뭐 알코올 중독 이런 사회적 문제, 사회적 책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비영리 조직 답이 여기 있었네요. 비영리 조직들의 중요한 목표는 시민 정신을 창조하는 것이다. 시티즌십입니다. 시민 정신을 창조하는 건데 사회가 거대화되고 복잡해짐으로써 시민 정신, 즉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오늘날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사회 부분의 자원봉사자가 되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비용유족이 나오고 헌신, 그다음에 헌신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원봉사가 되는 것이다. 공여. 사실 지식근로자는 자신의 본업에 만족하면 할수록 본업과 관련 있는 지역사회 활동을 더욱더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이런 지식근로자들이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신의 어떤 틀을 깨지 못하면은 사회에 대해서 이런 사회활동, 공헌활동, 기부활동, 이런 자원봉사가 되는 것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어쨌든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살짝 뒤로 가서 이제 혁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혁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혁명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 제퍼슨이 2대인가 3대 대통령이더라고요. 2달러짜리 있는 사진 저는 눈이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분이 이제 독립선언문에 이제 뭐 사인도 해서 미국이 독립할 때 이제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혁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느 세대나 그 세대를 위한 새로운 혁명을 필요로 한다. 많은 의미는 좋죠. 근데 이제 피터 drucker는 뭘 얘기하고 있냐? 우리가 이제 우리 광고에서도 혁명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혁명이다. 그러면서 제품이나 아이템이 딱 뜨면서 이것은 혁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혁명을 생각할 때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은 이건 피로 물들은 일반만 있었다. 그래서 혁명에 대해서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있던 그대로 저자가 하는 얘기 그대로 혁명은 세 번째 줄 보시면 일정한 목적과 방향, 통제 아래서 실현될 수가 없다. 더구나 혁명은 부적절한 사람에게 권력을 안겨준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권력을 쟁취한 거겠죠. 체게바라, 그다음에 뭐 모택동, 뭐 거긴 다 들어가죠.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부적절한 사람에게 권력이 갔다 혁명에 의해서. 그래서 그다음에 피를 부르는 그런 정치적 폭력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나쁜 것은 혁명의 결과가 그것이 내세운 공약과 언제나 정반대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팩트예요. 혁명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이제 좋은 의미로 혁신과 혁명을 구분한 거예요. 지금 피터 드러커는. 근데 이제 세 가지 나라에 이제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뭐 중국 이렇게 있는데 다 이랬다. 다 이제 뭐 혁명이 이러했다. 그래서 네모칸 밑에 보시면 우리는 그것들이 그야말로 이제 환상이 지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혁신의 기회, 체계적 폐기가 간단하게 한 페이지씩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혁신의 기회 지난주에 했었죠. 지지난주에. 그다음에 체계적 폐기 했었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기업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7가지 기억나시죠? 7가지 혁신 7가지 기회에서 우리가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잠깐 보면은 제가 이걸 해서 기억이 났는데 요거 있었군요. 저도 까먹었네요. 우리는 어떤 이론과 가치와 같이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가공품은 반드시 늙고 경직되고 진부해져서 재앙의 씨앗이 된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따라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은 경제에서 필요한 것만큼 사회에서도 필요하고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에서 필요한 것만큼 비영리 조직에도 필요하다. 뭐가? 혁신과 기업가 정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혁신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체계적 폐기 한 페이지씩만 많이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그 다른 책에 가서 본인이 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간단하게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면 요거는 이제 제가 발췌했던 부분인데 이런 7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예상치 못했던 것들, 불일치, 프로세스에서 우리는 혁신을 해낼 수 있는 소스를 잡아서 혁신을 해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인구구조의 변화, 인식 분위기, 새로운 지식의 등장 이런 7가지 분야에서 우리는 혁신을 일궈내야 된다. 그래서 혁명과 혁신을 크게는 이제 구분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다음은 기업과 사회와 평생 학습. 전통 사회는 우리 이제 뭐 청년기 또는 최소한 대학생이 되거나
또는 사회인이 딱 되면 직장에 다니게 되면 어떤 학습에 대해서는 이제 딱 놓는 거죠. 배움에 끈도 놓고 돈 벌는 것으로 전념을 하게 되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예외가 있었다는 거죠. 예술가, 뭐 학자, 뭐 예수의 수도사, 뭐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제 어떤 계속 학습하고 뭐 뭔가 연구해내는 그런 예외적으로 해왔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기업가 사회는 어떠냐? 오늘날은 그 예외가 표준이 됐다. 그래서 청년기나 성인이 된 후에도 새로운 기술과 이론을 습득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지속적인 학습, 자기개발, 경력개발에 대해 스스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 아까 우리가 15페이지 지금 제가 하라고 했는데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손쉽게 넘쳐나는 지식에 손쉽게 다가설 수가 있고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런 찬스가 있는데 그것을 잡지 못하면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자유방임주의에서 현대복지국가로 넘어왔고 기업과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니즈가 이제 앞으로는 두 가지 분야에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분야에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냐? 자선 사업으로 간주됐던 분야.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 서비스 활동 분야.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분야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회 서비스 활동 분야에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 니즈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사회와 그 구성원을 좀 더 나은 목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목적, 이런 목적에 있어서 사회 서비스 활동 분야를 얘기했고요. 그래서 역사적 전환기는 언제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게 마련이다. 뭐 난민, 전쟁, 격변의 희생자들, 그래서 무능하고 폭력적인 정부의 희생자들, 뭐 이렇게 쭉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맞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손길들. 최근 100년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활동이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이제 수십 년간 그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뭐냐?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평생 학습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또 확대되기 때문에 이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아까 해결책이었던 비영리 조직의 역할, 비영리 조직은 이제 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비영리 조직 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했죠 또. 그래서 40년간 미국 정부는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지만 사실 효과를 거둔 것은 없었다. 그러나 독자적인 비영리 조직들은 이런 사회 문제 해결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우리 걸스카우트 우리가 한번 나눴었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같은 얘기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여러 이제 국공립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 다 쇠퇴했고 그리고 실적도 없었고 보고된 바도 없고 하지만 이제 뭐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들 그 다음에 이 학교들도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중독 방지회, 구세군, 뭐 사마리아 선교회 이런 곳에서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 퇴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뭐 이제 편모 가정 뭐 이제 어려운 여성들에게 직장도 제공하고 그런 의료기관 및 대중을 상대로 예방 및 응급 처치에 관한 이 교육도 실시를 했대요. 그래서 많은 효과를 봤다고 이제 더 책을 보시면 이제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비영리 조직의 활동이다. 근데 다시 한번 보시면 자율적인 이 비영리 조직이 수행한 가장 큰 공헌은 이제 거대 국가에서 파괴되어 온 시민 정신. 이 파괴되었다. 근데 이 시민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회복을 위한 중심점이 된 것이다. 자본주의 이후의 시대는 이제 또 급격하게 변화가 되겠지만 그 시대 정부가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 정신이 회복이 돼야 된다. 시티즌십. 근데 이제 시민 정신이 회복이 비영리 조직의 활동에 의해서 많이 회복이 되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공동체의 필요성입니다. 오늘날 가정은 이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많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공동체를 필요해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이후의 시대에서 필요한 공동체, 특히 지식군라자에게 필요한 공동체는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형성된 공동체이다.
근데 여기는 지금 피터 드러커의 염원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이거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자,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오래전부터 그런 공동체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하는 곳에서 형성되리라고 믿고 있다. 신념이 신념, 확신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구에서는 이런 직장 공동체가 뿌리를 내린 적이 없다. 뿌리 내려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이런 소리가 되게 크네. 조직 구성원에게는 책임의식과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식 기반 조직에는 책임에 필요한 기초한 조직이 되어야만 한다. 특히 개인, 지식 근로자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을 초월해서 자, 되게 중요해서 제가 금색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많은 인간관계를 맺기를 바라며 직장생활 이외에 다른 의미 있는 사회생활을 더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게 지금 이 피터 드러커가 바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빨리 읽으면은 밑줄을 쫙 하면서 밑줄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되라고 믿는다. 통제가 필요하다. 조절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생활을 더 하시길 바란다. 누구에게? 지식근로자에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피터 드러커의 염원이라고 저는 딱 이제 뭐 정의를 내리긴 좀 그렇고 염원이 여기에 담겨 있다. 요 한 줄에 사회에 공헌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많은 인간관계를 맺길 바라고 직장생활 이외에 더 다른 의미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 지금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온 것 같은데요. 시민으로서의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미국의 지금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이제 현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원봉사자에 몸담고 있는가 시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건데요. 100만 개 가까운 비영리 조직들이 이 사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활동 규모를 돈으로 한 사람은 이렇다. 그리고 미국 성인의 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일주일에 3시간 정도나 비영리 조직에서 무보수 스태프로 일한다. 엄청나죠? 미국에서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활발해진 주된 이유는 서비스 활동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공동체를 원했고 또 그 공동체를 원해서 사회 참여, 공헌, 그래서 공헌이 이제 생각나네요. 공헌의 기회를 갖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벌써 왔는데요. 새로운 현실과 세계관인데요. 이제 중요한 내용은 거의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거의 다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는데 다 아마 이제 공감하실 거예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많은 정보 수집이 가능한데 이 정보에 대한 정보의 통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 모든 정보는 초국가적이다. 그리고 공동체도 초국가적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다. 만들어질 것이다. 있죠. 여러 기관들이 공동체 기관이 있죠. 사회 공헌하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뭐 이동하는 현상이 이미 시작됐다. 재택근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택에서 일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를 벗어나서 자기 이제 소규모 위성도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집에서 일할 것이다. 그리고 일도 이제 뭐 기차, 자동차 이런 것으로 이제 하던 역할을 이제는 팩스, 텔렉스, 뭐 쌍방향 화상 시스템, 쌍방향 일방전기도 아니고 쌍방향 화상 시스템 예, 등이 대신하고 있다. 우리 지금 쌍방향 화상 시스템으로 우리 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대도시의 쇠퇴는 느리게 진행되고 대도시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미래를 예견하는 피터 드러커의 통찰력이다 라고 이제 여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책의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인데요. 지금 이제 얘기 다 됐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핵심 원고만 가져왔는데요. 가장 확실한 것은 미래 사회와 경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양상을 띠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래 사회의 모습은 지식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식 사회일 것이고 지식 근로자는 노동력 가운데 최대 단위 집단이자 임금이 가장 높은 집단일 것이다. 뭐 지금 그렇죠.
사실상 이런 현상은 모든 선진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거의 확실한 단 한 가지는 우리가 미래 경제에서 맞닥뜨리게 될 도전들은 개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무엇이냐면요. 왜 봤던 얘기입니다. 아 이거 미래 도전이 먼저 나왔네. 이번에 후기는 미래 도전이고 경영 도전이다. 경영 도전들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이 경영 도전이란 말은 여기 이제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챕터 1에서부터 우리 경영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설명 들었고, 그리고 이제 시대가 급격하게 흘러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도전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기업적으로도 우리가 또 챕터 2에서 봤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 개인적인 한 사람으로서의 저 시대적인 그 농민으로서 예전에 다 농민이었고 다 한인이었었나 봐요. 양반으로 태어났을 확률은 좀 적다. 하지만 뭐 족보를 사칭하고 족보를 유생 사칭하고 족보를 매입해서 뭐 양반이 됐던 시대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런 급격히 흘러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는데, 이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피터 드러커 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기업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래서 이제 이 후기에서는 경영 도전 딱 네 글자, 한 단어, 경영 도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